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4장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정보경제학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보가 있냐 없냐 보다는 있긴 있는데 정보의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적게 가진 측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측과 적게 가진 측에서 적게 가진 측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얼마나 열심히 행동하는가, 그게 행동 자체가 숨겨져 있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행동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알다시피 경제학에서는요 사실 사람들이 다 뭐 하겠어 하는 것보다 이 행동 가지고 원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현시선호 이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한 현시선호 이론에 입각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자신의 주어져 있는 효용 극대화나 기업도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가 기부금과 착한 일을 많이 해. 야, 쟤네들 착한 기업인가? 물론 착한 기업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러한 선행과 기부가 손실로 이어지지만 길게 놓고 보면 좋은 평판을 쌓아가지고요 이윤을 높이는 행위다.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현실에서는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꼭 그렇게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거나 합리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이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제학에다가 심리학을 접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존의 경제학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학을 수리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 수학을 접목해서 약간 수리경제학 비슷하게 됐는데 사실 인간은 마음과 감정 등등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딱딱 맞는 건 제가 봤을 때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은 조금 약간 탈바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새로운 발전 경로가 행동경제학이에요.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경제학을 두 개를 이렇게 잘 짬뽕 시켜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런 행동을 보면서 실험도 합니다. 오케이? 책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개요 제가 말씀드린 거 전체적인 인트로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을 볼까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주류 경제학, 기존의 경제학입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봤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산적이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내년 시험에 합격하는 거 방법 다 알고 있잖아. 빡세게 공부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되죠. 어느덧 책상과는 멀어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제학이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쏟아보면 이해가 당연히 될 건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되면 하기 싫어지고 그런 걸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근데 현실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지 않은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론상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타적이라는 게 아니라 저걸 기반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비합리적일 수도 때론 이렇게 하겠지. 일 수도.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있어요. 자, 그래서요 거기 3번에 behavior, 행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에다가 왜 인간이 그렇게 행동을 했지? 약간 심리적인 거를 접목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타적이고 비합리적이군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경제학을 발전시켰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옛날에 심리학자였는데 트버스키와 카너만이라는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뭐 트버스키 교수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못 받게 됐고요. 카너만 교수만 받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실험 경제학 해가지고 기존의 경제학은 책상에 앉아서 막 일반균형 풀고 막 이렇게 했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만 약간 오늘날 경제학은 좀 그거보다는 인간을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행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최근까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있어요. 뇌. 그래서 뇌가 있습니다. 꼬불꼬불 뇌.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뇌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외부 자극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MRI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뇌에 반응하는 정도 자극을 줬을 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뇌의 어느 부분이 그래서 뇌과학이라든가 그런 신경 관련해서 더 발전하고 있죠. 자, 거기 보시니까 뇌가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스템 1, 시스템 1 이렇게요. 여기까지 뭐 시험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초적인 행동 경제학이 그래도 경제 원론이나 뭐 이중구 교수님 책이나 맹쾌 경제학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조금 내기가 그래가지고 그렇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그렇지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 정도는 잘 보시면 좋겠어요. 시스템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스템 1은요 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직관이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거나 직관을 통해서 막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요. 익숙해지면 그런 측면도 있어.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신경 쓰는데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 운전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경작도 마찬가지야. 처음 볼 때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다가 익숙하게 되면은요 이런 게 있군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를 푸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도대체 뭘 묻는 거야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뭐 이상하네 요건 이렇게 풀면 되겠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자동 시스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2 나와 있는 것은 거기 보시면 복잡한 논리적인 추론과 같이 의식적인 게 필요합니다. 의식적이고 약간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MBTI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뭐 T 뭐 이런 거에 해당합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단을 오르거나 청소할 때는 이거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저분한데 착착착 닦고 근데 복잡한 수학 계산할 때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의식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1은요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이고 자동화되어 있고 이거는 인간과 동물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동물 약간 본능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모두 해당해요. 근데 시스템 2는요 요거는 동물은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고유한 가지고 있는 잘 모르겠어요. AI도 이제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AI는 뭐 인간은 아니니까요. 동물도 아니고요. 모르겠네. 동물이 움직이는 거면 AI도 막 움직이는 로봇가 저렇게 작동돼 있어. 그만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4번. 자, 시스템 2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시스템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요 의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잖아. 요게 작동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합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알다시피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합니다. 원래 이제 한계 비용, 한계 편익 이렇게 되겠죠. 자,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서 베네핏이 크면 선택하고 코스트가 크면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따져야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소모가 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인간의 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의식적이잖아. 직관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는 가능한 한 이 사람 봐요. 눈이 졸립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눈을 감게 된다고. 아이고, 졸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냐면 시스템 2를 좋아해. 에너지 소모가 작으니까 대충대충.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렵고 복잡한 수학 문제라든가 논리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게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지만 에너지 소모가 커지게 되고요. 뇌가 이제 점차 커지게 되겠지. 근데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대충 귀찮네 생각하기에 3번, 2번 이렇게.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거 볼 때도 짧게 쇼츠 같은 거 자꾸 보면 이거야 그냥 재미없으면 바로 돌리고만 하는데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거나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제 거를 보신 거나 해가지고 긴 것까지 참고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 그걸 참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뇌가 좀 커지고 더 여기 나와 있는 추론, 논리적 이런 능력이 더 커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자동적으로 어떤 걸 좋아하냐면 뇌가 좋아해.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냥 요 정도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1과 관련한 이쪽 인간과 동물 이렇게 돼 있는 요 원리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자,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시간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결정 내리는 것을 어림짐작 이렇게 합니다. rule of thumb 이렇게 짐작 그렇죠? 아니면 뭐 퉁 치는 거 있죠. 됐어 대충 이런 느낌이야. 대충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를요. 여기 학술 용어로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리스틱. 그래서 뭐 휴리스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요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한 내 주위에 보니까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아는데 뭐 얼마나 알아. 자기 경험을 한 주위에 몇몇 사람들 경험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6번 휴리스틱은 큰 노력 없이 짧은 시간에 만족스러운 답을 대충 어느 정도 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지. 뇌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일상생활 여기에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해서 다 자동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학원이나 학교 갈까 말까 일어나면 세수할까 말까 뭐 지하철 탈까 버스 탈까 그럼 지하철 타면 앞에 탈까 뒤에 탈까 이게 처음엔 고민하다가 그 다음 자동화되면 그냥 아예 그냥 익숙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어림짐작에 따른 그런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거리가 멀어. 얘가 이제 합리적인 건데 이거는 비합리적인 그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편향을 지닐 수가 있어. 바이어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아는데 내 경험상 이렇게요. 그걸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번 주류경제학에서는요. 요것만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주류경제학에서는 요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할 때는 이렇게 시스템 2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주류경제학의 이론상 요랬을 때는 시스템 2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현실에서는 시스템 1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행동경제학과 관련한 몇 가지 이론들을 한번 체크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망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망. 번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스펙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개요를 볼까요? 1번 개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화에서 선택할 때는요. 뒤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대 소득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맥스마이즈를 합니다. 기대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요런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역시 이론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니까 현실상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현실상 달라. 현실과는 달리 행동합니다. 오케이. 자, 2번 볼까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왜 이론과 다르지? 사람들이 트버스키와 카나만이 기대 효용 이론의 대안으로 거기 나와 있는 프로스펙트 띠오리 전망 이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전망 이론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망한다는 거는 미래를 전망하는 거지 과거를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요거요. 일어날 가능성.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이 불확실성이죠. 그러한 가능성으로 일에 대한 예상 또는 기대를 의미하는데 뭐 이거에 대한 예상, 네, 요걸 얘기하는데 불확실성 하에서 여러 가지 전망 사이에 선택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는 거지. 이렇게 시나리오 하면 요 선택하면 요렇게 되겠네. 요거 하면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전망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 여러 가지 전망 중에서 나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뭐 다 정보를 이제 기대치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거기 보시면 몇 가지 얘기를 봅니다. 현실에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존의 경제학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몇 개 한번 볼게요. 내용들 용어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준거성, 의존성 이렇게 있어요. 준거성, 레퍼런스라고 해요. 준거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성. 그래서 많은 뭐 실험을 하긴 하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 1번에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은 최종 재화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전망 이론은 기대 효용 이론은 거기 보시면 재산의 크기, 이게 이제 기존의 재산의 크기가 클수록 효용도 커요. 그래서 이제 효용이 재산과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거기 보시면 재산의 변화폭, 재산이 얼마 변화하는가 하는 변화폭, 약간 마지널 개념에 좀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폭이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사람들이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것도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준거점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걸 생각할 때 현재 상태에서 아니 내가 갑자기 재산이 100만 원이 증가했어. 근데 재산이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100만 원 증가하면 굉장히 기쁠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재산이 1000억이야. 근데 거기서 100만 원 증가하면 뭐야 껌값이네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 뭐 1000원짜리를 뭐 100원 할인해주면 우와 10% 이렇게 막 되고 하는데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또 다르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641페이지 보시면 이득이나 손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점, 그게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레퍼런스.
자, 그래서 준거성, 레퍼런스 이론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요걸 준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변화하는가, 뭐 그걸 보고 어떤 선택의 영향,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자, 민감도, 체감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감도가 얼마나 민감하냐, 이게 뭐 탄력성 그런 느낌이죠. 그게 점차 체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센서티비티가 디미니싱 하다는 거야. 1번 이득이나 손실의 가치가 커질수록 변화에 따른 가치의 민감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도 나와 있듯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득이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거기 나와 있듯이 체감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도 이렇게 있는데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카드 쓰거나 돈을 빌리거나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 한 뭐 200만 원 이러면 우와 되게 막 충격이 처음에 큰데 손실의 크기가 커지잖아. 뭐 20억 이렇게 돼버리고 하면 감각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검정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가 굉장히 커지게 되지. 근데 이것도 체감적으로 증가하는데 좀 얘는 크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득이 증가했을 때 여기 보시면 가치가 증가하는 게 좀 더 크다가 작고 얘도 마찬가지야. 좀 크다가 얘는 좀 작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체감한다 라는 게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거를 밸류 펑션이라 합니다. 가치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밸류 펑션, 효용 함수라고 이제 경제학에선 하는데 심리학 쪽에서는 효용이라는 경제학의 용어를 좀 쓰긴 뭐하니까 밸류 펑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시작 자체는 전부 다 준거점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4번 이익이나 손실의 크기가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민감도의 체감성, 그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낯설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설문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 원을 딸 확률과 잃을 확률 거기 보시면 죄송해요. 여기 4번 밑에 예를 보세요. 기온이 0도에서 5도씩 올랐을 때는요. 15도에서 20도 올랐을 때보다 더 따뜻하게. 그러니까 내가 되게 밖에 추운 데 있다가 약간 따뜻한 데 들어오게 되면 아 따뜻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원래 찜질방에 있다가 약간 따뜻한 데 가면은 별로 오히려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준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 회피요. 손실 회피.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요거 체감도, 민감도가 체감성 그건데 형태가 얘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더 세게 올라갔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즉, 거기 한번 보시면 동일한 이득 100만 원 될 때보다 100만 원 내려갈 때가 훨씬 더 아쉬움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자, 리스크 어버션 표현하게 되는데 금액이 동일할 때 동일한 금액이야. 동일한 100만 원이야. 오케이. 근데 거기 보시면 손실에 따른 불만족이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해서 해피한 정도가 그냥 뭐 해피해요. 행복해 이렇게요. 근데 마이너스 100만 원 되잖아. 그러면 엄청 슬픈 거야. 막 엄청 슬퍼. 막 엉엉엉 하고 이렇게 막 우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점수를 10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거기 3번에 나와 있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100만 원 딸 확률과 100만 원 잃을 확률이 똑같은데 사람들 중에서는 잃을 확률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여기 준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 경우가
이쪽이 손실이죠. 손실일 때 가치의 경우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확실성 효과 있습니다. 확실성 효과. 이건 이제 뭐냐면 약간 확실한 거를 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손실이 확실한지 이득이 확실한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1번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그걸 certainty effect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볼까요? 자, 사례를 통해서 살짝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자, 1의 확률로 이거 100% 아니겠습니까? 복권 1은 3,000달러를 받게 되고 0의 확률로 0달러 지급되는 거랑 복권 2는 복권 2개가 있어요. 복권 1 그리고 복권 2 이렇게 있어요. 복권 2. 자, 근데 복권 1은 확실하게 이득을 얻어요. 1의 확률로 3,000달러. 근데 복권 2는 약간 불확실해. 여기 보시면 0.8의 확률로 0.2의 확률로 4,000달러를 얻게 되고 0.2의 확률로 거기 보시면 0달러를 지급하게 되고요. 복권 1은요 100%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3,000달러를 이렇게 받게 되고 0%로 0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살짝 봤을 때 사람들한테 이걸 실험했을 때 어떤 걸 많이 선택한다고 했을까요? 네, 거기 2번에 보시면 자, 위험이 약간 결부돼 있잖아. 이 뭐야 20% 확률로 돈을 못 받는단 말이야? 거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 복권 1을 초이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확실한 이득이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확실성이 높은 복권을 더 선호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확실한 이득을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근데 심리학자들이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거기 보시면 밑에 반사효과라는 게 나오게 돼요. 반사효과. 자, 그래서 뭐 실험까지 뭐 이렇게 다 해서 할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유명한 실험들이니까 가볍게 봐주시죠. 자, 실험 1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치는 낮아요. 여기 보시면 이건 3,000이고 이거는 3,200 되는 거 아니야? 0.8 곱하기 4,000이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기대치, 기대소득이죠. 기대치는 낮으나 사람들이 불확실한 걸 좀 싫어해. 그래서 확실한 거를 좀 높게 생각을 해서 복권 1을 선택합니다. 1을 대부분 선택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게임의 룰을 좀 다르게 해서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실험을 했습니다. 사례 2.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복권 3이 있어. 복권 3이 있고 복권 4가 있습니다. 3이 있고 복권 4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복권 3, 복권 4 이렇게. 자, 근데 복권 3은요 1의 확률로 마이너스 3,000이야. 100%라는 거지. 100%의 확률로 마이너스 3,000을 잃게 되고요. 0%의 확률로 그냥 0원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위에 거에서 이제 부호만 달라진 거야. 복권 2는요 80% 0.8로 써도 되고요. 그냥 이게 좀 0.8 그래서 80이라 썼습니다. 마이너스 4,000을 이렇게 잃게 되고요. 그리고 20%의 확률로 거기 보시면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이거는 마이너스 3,000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3,200이란 말이죠. 이해 가시죠? 플러스 대신에 네거티브한 걸 이렇게 실험으로 값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어떤 걸 선택했냐면 원래는 아까 한 것처럼 이걸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건 확실한 게 보이는데 이거는 확실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오, 야, 손실 이게 보인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20%는 손실이 안 나네 이런 느낌이 보여.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의 선택은 거기 보시면 기대 손실이 요거랑 똑같이 기대 손실 측면에서는 손실이 더 큰 복권사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앞에서는요, 이제 이득을 얻는 거 할 때는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는데, 손실을 얘기할 때는요, 이 눈에 확 보이는 손실보다는 약간 숨겨져 있는 그런 도전, 이런 의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준거점을 기준으로 확실한 이득이 포함된 상황에서는, 위험 기피적인 확실한 이득이 포함된 상황에서는 리스크 어벌트한 위험 기피적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케이? 확실한 이득일 경우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한 손실이 포함된 경우, 이 손실이 이 경우는 확실하잖아. 그래서 확실한 손실이 보일 때는, 그러니까 손실이 확실하게 보일 때랑 이득이 확실하게 보일 때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는 약간 낮게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낮게 평가해서 자, 여기는 위험 기피적인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위험 선호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냥 뭐 가볍게만 봐주세요. 사람들의 행동이 요렇더라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살표에 가끔 저는 위험이 싫어요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또나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 있잖아. 그 금액이 작으니까 사실은 야, 너 위험스러운 행동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복권의 가격이 막 100만 원짜리고 이러면 아예 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절대적인 금액이 동일한데, 절대적인 금액은 동일해요. 근데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 거기 보시면 선택의 결과가 정반대로 바뀌는 현상, 이게 반사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결론은 마지막 제줄에 있는 다시 말해 그것만 보시면 돼요. 반사 효과란 이득의 상황에서 확실한 이득을 선택하게 되고, 손실 상황에서는 확실한 손실을 피하는 심리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편향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편향, 바이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거점과 소비자의 선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름 책에서 다양하게 열거가 되어 있고 난잡하게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요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거점과 그냥 용어 정도만 그냥 따로따로 알아두셔도 상관없어요. 준거점과 소비자의 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인다우먼트 이펙트라 해서 부존 효과 또는 소유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 효과. 이 한번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뭔가 애정과 사랑이 담겨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건인데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을 때랑 갖지 않았을 때 다르게 평가하는 거.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도 생각해봐. 내가 영국은 안 가봤는데 미국을 가봤어. 아주 나쁜 경험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래도 좋았던 걸 떠오르니까 미국에 좀 우호적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많은 중국인이나 뭐 일본인 외국인들이 왔어. 유럽인들이 왔는데 한국을 경험했는데 왠지 막 하면 약간 당연히 우리나라에 좀 우호적인 친한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재화의 교환 방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지는데 이게 사람들의 손실 회피 성향과 비슷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직접 어떻게 실험을 했거든요. 예일대학교에서 학교에 머그컵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자,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5인 머그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그컵이 있어요. 이렇게. 학교 마크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마크가 붙어 있는데 이게 $5짜리야. $5짜리의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걸 공짜로 나눠줬어요. 이제 설문조사를 해. 근데 거기 보니까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50%의 학생들에게는 공짜로 이거를 나눠줬어요. 배포해줬어요. 배분해주고 50% 학생들에게는 뭐 안 준 거지, 안 준 거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없어. 이렇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머그컵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거기 보니까 머그컵을 이렇게 공짜로 배분받았던 친구들은 여기에 어이구 이게 그게 있어서 그런지 그걸 만약에 당근마켓이나 어디에 판다 할게요. 얼마나 이걸 당신은 애정을 갖고 이 최대한 지불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7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 이만큼 아니면 안 팔어. 이런 느낌이지. 그런데 이거를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얼마까지 돈 주고 살 생각 있어요? 뭐 했더니 거기 보니까 아 저요 한 뭐 $5는 너무 하고요. 한 $3.5만큼 돈을 줄 생각이 있어요. 가치를 좀 더 낮게 평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지. 자, 여기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행동경제학에서는 각자의 경험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준거점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미 가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준거점, 그게 처한 환경, 경험 이런 거에 의해서 환경, 경험에 의해서 가치, 밸류를 평가할 때 다르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그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준거점이 소유가 준거점이야. 소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무소유, 비소유. 요게 준거점이에요. 오케이?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물이 이렇게 있어. 컵에 반이 이렇게 50%가 차 있어. 이것도 여러분 약간 밑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위에서 준거점으로 내려다보는 사람은 에게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외에 이순신 장군이 배가 12척, 소신에게는 12척이나 있다. 이게 약간 없는 것보다는 밑에서 보니까 이야 이건 할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서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판단, 느껴지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자, 다음에 단내림 효과라 해가지고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번역을 단내림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라는 게 뭐예요? 예, 거기 보시면 배가 있으면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으면 뭐 돛담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려 이렇게 잘 못 그리겠네요. 요 닷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닷을 올리지 않으면 배가 요 주위에서 요 이렇게 뺑뺑뺑 도는 여길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내림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사고의 준거점 이렇게 되는 거야. 초기에 입력된 정보가 사고의 이 준거점하고 비슷합니다. 정보가 사실 생각의 시작 발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 살 때 몇 개 비싼 거를 막 보고 막 명품 가방 먼저 이렇게 딱 보면 딱 가서 값싼 거는 뭐 이 정도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불 의사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상 유지 편향 요게 있습니다. 자, 스테이터스 큐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상 유지하려는 편향, 뭐 경향이라 해도 되는데 편향.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지각적 편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습관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뭐 경로의존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요거를 약간 유지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잘 안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강의실에 앉을 때 늘 앉아있던 자리에 앉거나 뭐 맨날 딱 보면 거기 앉은 자리에 앉죠. 늘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는 거 이런 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손실 회피나 소유 효과랑 또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서 노란 색깔 쓴 건 아니고 색깔 구분하려고 그냥 노란 색깔로 쓴 겁니다. 자, 디폴트 편향이라 합니다. 디폴트 편향. 뭐 오히려 이제 사실 뭐 중요하다라고 하면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요 소유 효과가 이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어떤 시스템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휴대폰 같은 것도 이렇게 원래 들어가 있는 어플 그냥 쓰면 그냥 계속 쓰지. 좀 전문가는 잘 아는 사람은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새로운 걸 추가하긴 하는데 전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변화하는 거를 좀 많이 싫어하는 거야. 이 귀차니즘 이런 게 거기 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폴트 편향이라고 하면요. 그 2번 볼게요. 장기 기증이라는 게 있을 때 선택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 잘 몰라 난 그냥 기증 안 해 이렇게 돼 있는데 애시당초 장기는 기증하는 걸로 디폴트로 세팅돼 있어. 만약에 장기 기증에 거부하시면 클릭을 하세요 이러면 귀찮아 그냥 기증하는 걸로 하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실험을 해봤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로 비슷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경우를 봤더니 장기 기증을 원할 때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는 독일의 기증 비율은 한 12%. 자기가 직접 애써서 작성해야 되잖아. 귀찮아 안 해 이렇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기 기증을 디폴트로 하고 물이 반밖에 없네 반씩 있네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 학점은 그냥 애시당초 A+로 그냥 디폴트로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안 하고 하면 조금씩 깎여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니까 장기 기증을 원하지 않을 때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둬서 100% 거의 기증의 비율이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살 때 제조업체에서 설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의 디폴트 편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값 이렇게 보죠.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선호 한번 볼게요. 2번 보는 관점이라 할까 시각에 따른 편향 시각에 따른 뭐 편향, 선호 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프레임 들어보셨죠? 프레이밍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짜기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프레임을 딱 덮어 씌웠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색안경을 낀다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하는 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 그게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틀짜기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경영학이나 보통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연구 많이 하잖아. 사회조사 뭐 해가지고 뭐 연구하는 경우에 당신은 A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항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냥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만들어요. 그냥 대충 설문조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 할 때 표현 방식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표현에 따라 표현 방식과 그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어떤 수술을 하고 나면 5% 생존, 5년간 생존율이 90%다 이렇게 하는 거랑 5년 내 10% 환자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존율이 90%예요. 좀 뭔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그러한 표현을 강조하게 되면 수술에 동의하는 환자들이 많아. 이거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뭐 죽는 사람도 있긴 하죠. 5년 안에 10%가 죽어요. 막 의사가 이러면 겁나잖아. 내가 그 10% 안에 들 수도 있으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된다고.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강조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선택이 안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심적 회계라는 말을 씁니다. 멘탈 어카운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잘 봐주시죠.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개의 계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계정이 여러 개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은 아니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학원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용돈을 씁니다. 학원비에다가 돈을 지출해야지. 여기는 식비야. 식비, 밥 먹고 등등등 교통비. 그리고 여기는 나 좀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 그래서 유흥비, 술 마시고 즐기는 뭐 비용 이렇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학원비, 유흥비, 식비 뭐 그게 다 내 지갑 100만 원 똑같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학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학원비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학원 다녀야겠다 생각하면 뭐 딴 데 지갑에 있는 뭐 유흥비나 식비에서 빼서 학원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내가 학원비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분실해서 이걸로 끝! 이렇게. 야, 너 유흥비 있잖아. 그건 유흥을 즐길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랑 회계 계정이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디다 쓸 거 마음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개의 계정을 두고 그 범주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음속으로 2번에 나와 있네요. 사전에 주거비, 식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 계정을 정해 놓습니다. 계정별로 일정 금액을 분배해 놨는데 이것처럼 한도를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다른데 돈이 없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한도를 저쪽으로 넘겨서 지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보시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볼게요. 아니 10만 원 주고 구입한 오페라 공연 티켓이 있는데 10만 원짜리 공연 티켓이 있어요. 공연 티켓. 이걸 잃어버렸어. 티켓을 앞에 저기 있는 것처럼 분실해버렸어. 학원비를 분실한 것처럼. 자, 이렇게 되었을 때랑 오페라 공연 티켓을 내가 구입하려고 했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페라는 내가 보려고 사려고 했는데 아직 사기 전이야. 구입 전에 10만 원을 분실했어. 내 돈에서 10만 원 없어진 건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공연 티켓을 다시 재구매할까요? 이 사람은 재구매 안 해. 뭐야, 티켓 하나 샀는데 받다 치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페라 공연 티켓을 재구매하지 않게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처음 구매긴 하지만 또다시 구매를 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5번 볼게요. 심적 회계에서는 기존의 경제 이론과 달리 화폐의 부문 간 완전 대체성.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원비랑 유흥비랑 식비랑 다 똑같은 돈이잖아. 아니야.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폐가 다 똑같은 화폐가 아니라는 거야. 화폐의 부문 간 완전 대체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 대체제다라는 게 대체가 아님. 그러니까 착하게 일을 해가지고 번 돈과 나쁜 짓을 해서 돈 번 거와 검은 돈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뭐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자기가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힘들게 번 돈은 이게 잘 쓰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돈인데. 근데 내가 뭐 쉽게 번 돈 있잖아. 그래서 로또나 뭐 쉽게 번 돈 같은 경우는 또 쉽게 씁니다. 그래서 금방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거기도 나와 있죠. 6번에. 오랫동안 저축해서 모은 돈보다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횡재한 돈을 더 쉽게 사용하게 되는 거, 돈의 가치를 다르게 취급하네요. 자, 그 다음에 썬코스트의 오류, 매몰 비용의 오류. 이거는 뭐 매몰 비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가 매몰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에서 잃어버린, 엎질러진 물, 지나간 버스 이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은 네, 고려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어떤 공연장에 시즌 티켓을 정가로 구입한 사람 이미 구입했어요. 이미 지출했어. 그건 지나간 버스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공연을 찾는 경우를 알 수 있고요. 콩고드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콩고드 비행기가 엄청나게 초고속 관련된 여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어. 우리 보통 시험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와, 내가 이 시험에 벌써 3년, 4년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1년 더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이제 다 지나간 버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1년 후 요걸 선택해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가 이미 과거에 투입한 회수가 불가능한 건데 돈이나 노력, 이게 손실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시안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시안적인 마이오피아라고 하는데 근시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시안적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운 미래를 좀 더 가치를 높게 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당장 뭐 내년에 내가 준비하는 자격증이나 시험에 동차나 이걸로 합격하는 거 할래? 아니면 저기 한 20년 후에 대통령이나 장관 하는 거 할래? 근데 2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몰라. AI 때문에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약간 너무 불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저 멀리 불확실한 그거는 가치를 디스카운트를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지수형 할인과 쌍곡선 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우리가 늘상 그래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은 1년 후에 100만 원과 같은 게 아니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A는 1 플러스 R만큼 이렇게 이자를 더 추게 돼요. 자, 그러니까 미래에 1년 후에 A 값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점 간 자원 배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프레젠트 밸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디스카운트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할인해요? A가 있으면 요거를 1 플러스 할인율. 근데 거기서 이제 할인율 대신에 시간 선호율을 넣었어요. 그냥 같은 걸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먼 미래에 B라는 값이 N년 후라고 할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N년 후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N년 후에 B의 값은 그래요. 이걸 디스카운트 한다 그러면 시간 선호율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면 시간 선호율을 쓰면 1 플러스 로의 N년 후 해서 뭐 여기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식이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1년 후와 N년 후와 100년 후와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볼게요. 기존의 경제에서는 사람들의 시간 선호에 따라 할인율이 각각 다른데 그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할인율이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기존에는 할인율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합니다. 할인율 디스카운트 할 때 동일 이렇게 가정하는데 사람들마다 다르지. 시점 그 상황에서 할인율이 다를 수 있다고.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 어떤 개인의 시간 선호율이 이렇게 로라고 주어지게 되면 D기 후에 나타내는 현재 가치가 아래와 같이 지수 함수 형태로 돼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식을 잘 보세요. 그냥 n년을 거기다 집어넣자 이거야. 현재 가치로 할 때 1 플러스 n 해가지고 요거 나타나는 b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n이 1년일 때, 2년일 때, 3년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할인율 자체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 볼게요. 사람들의 시간 선호율이 매기 일정한 게 아니라 지금 일정하다 했잖아. 근데 동일한 게 아니라 시간 선호율이 다르다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시간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는 먼 미래에 발생한다는 거야. 여기서 나와 있는 게 현재 시간 관련한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6번 보시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게 거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얘까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쌍곡선 할인과 시간 비일관성 해가지고 같은 얘기입니다. 1번 그냥 살짝만 보세요. 현재 시점과 가까울수록 시간 할인율이 높게 되면 거기 보시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장의 소비를 더 선호하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할인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선택을 살펴보니까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근시안적인 거기 3번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성향을 갖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밑에 화살표에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현재 10만원과 1년 후에 12만원 이거 선택할래? 아니면 현재 10만원을 그땐 선택한대. 근데 10년 후에 10만원과 자 11년 뒤에 12만원 10년 후야. 같은 10만원인데 어이구 먼 미래에 발생하는 거는 디스카운트 크게 해서 현재를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7번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랑 막상 미래에 도래했을 때 다른 선택이 나타나는 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 비일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얘가 있는데 이해 가실 거야. 내가 말이야 1월 1일부터 금연과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다짐을 해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 막상 다음 해가 되면 그때가 되면 흡연의 즐거움, 초콜릿의 즐거움, 행복감 이거를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거시경제학에서도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개념 정도만 살짝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공정성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다르게 판단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류 경제학은요. 기존의 경제학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아니 이타적인 인간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야. 이타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타적은 아니고 이타적과 이기적이 좀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하는 행동 이거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진짜 이런 행동을 보여? 이걸 가지고 이타적인 속성이 이기심과 같이 섞여 있어?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이제 또 실험을 합니다. 실험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거기 보시면 최후 통첩 게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 통첩 게임. 자, 이건 뭐냐면 거기 박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야. 간단해요. 제가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제가 여기 옆 사람한테 100만 원의 일부를 띄워줄 수 있어요. 너 얼마 띄워줄래?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띄워줬는데 이 사람이 야 뭐야 왜 그렇게 나눴어? 아이 안 할래? 하면은 둘 다 꽝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99만 원을 갖고 만 원을 띄워줘. 근데 기존의 이기적인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땐 저 사람이 싫어 하고 리젝트를 놓게 되면 다 꽝 되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99만 원과 야 너 만 원만 가져 했을 때 억셉트 하게 되면 그래도 만 원이라도 건지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 만 원이라도 건지는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해봤더니
한 대략 제가 100만 원 받았는데 한 20만 원 정도보다 작게 띄워주잖아? 그럼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 뭐야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야 너도 먹지 마. 나도 안 먹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번 보세요. 모두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면 B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적은 금액 내가 99만 원 갖고 10,000원을 주더라도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낫지. 근데 어떻게 된다? 안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저도 제가 다 먹으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딱딱 반반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갖겠지. 제가 대략 한 60만 원 먹고 한 40만 원 줍니다. 그럼 저 사람은 뭐 약간 불공정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어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6대 4로 나눠지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최후통적 게임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나타낸 게 거기 독재자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독재자 게임은 뭐예요? 독재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10,000원만 주더라도 이걸로 게임 그냥 끝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뭐 억셉트 하거나 리젝트 할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 근데 이렇게 게임을 설정했는데 제가 너무 혼자 다 먹으려고 이런 심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는 한 60이나 70 먹을 테니까 너 30이나 40 드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자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건 또 100만 원 다 가져. 하나쯤 주지 마.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래서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타심뿐만 아니라 이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가를 해보면 최근에 행동경제학이 이제 연구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약간 이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쟤 이상하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잘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분석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시경제 파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냥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동안 미시경제학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